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수박씨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점의 기적을 경험하라 미라클 사회역사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5-3단원 공부를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5-3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이요. 종류가 조금 많아요.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첫째, 통신사와 연행사라는 중요한 단체. 무슨 단체이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조선 후기의 학문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겨요. 새로운 학문. 그리고 세 번째, 조선 후기 예술 분야의 새로운 변화, 경향을 공부할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또 조선 후기가 되면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문화에도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생깁니다. 자, 이것까지 네 가지 큰 줄기들을 공부할 건데 오늘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통신사와 연행사 관련 내용, 조선 후기 학문 분야의 새로운 경향, 여기까지 공부하고 자, 예술, 생활, 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한 끗 교재나 이 부분의 교과서를 미리 본 친구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뭐 문화 나오고 학문 나오고 요런 파트가 등장하는 단어는요. 암기할 내용들이 조금 많아요. 사람 이름 많이 나오고 책 이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암기할 내용이 많아지죠. 자, 그런데 너무 걱정할 게 없는 것이 모든 내용을 다 중요하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포인트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인물 혹은 저서 중요한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그 중요한 내용 위주로만 알뜰하게 복습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뭐가 중요한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해 주신 내용들 집중해서 체크 잘 해두셔야 되고요. 그게 시험에 나온다는 뜻이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이 다년간 경험하면서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들 오늘 수업에서도 강조해 드릴 거니까 선생님의 수업에서 강조되는 부분들에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포인트는 1단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본격적인 2단계 플레이 스타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통신사와 연행사를 통한 교류예요. 자, 통신사라는 단체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말하자면 이 통신사라는 단체는요.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에서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단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이 일본보다 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수준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조선의 발달한 문화를 일본에 전파해 주기 위해서 파견한 단체가 통신사예요. 자, 통신사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듬어 봐야 되는데 일본이 1592년에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었잖아요. 임진왜란이 7년간 이어졌고 이 임진왜란은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났어. 전쟁을 했으니까 외교 관계가 끊어졌었겠지. 그런데 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놈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 막판에 병으로 사망을 하고요. 일본의 권력자가 교체됩니다. 자, 새롭게 권력을 잡은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인물이었고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무사거든요. 장군이야. 그 당시에 일본의 정치 체제가 뭔가 비정상적으로 무사들이 권력을 잡는 막부시대였던 거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최고의 장군, 쇼군의 자리에 올라서 이끌었던 시대를 에도 막부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에 다시 외교관계 맺자. 내가 한 거 아니잖아. 미안해. 그러면서 다시 외교관계 맺자고 요청을 했고 그러면서 일본과 조선 사이에 다시 외교관계가 진행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외교관계가 다시 수립되고 나서 조선이 일본의 문화를 파견하는 통신사를 파견해주기 시작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국교회복, 즉 외교관계가 다시 회복된 이후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정기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하는 신하들 단체를 사절단이라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뭐 일본도 파견을 하고 조선도 파견을 하고 그렇게 되죠. 이때부터 우리가 파견해준 단체가 바로 앞에서 제목에서 강조했었던 통신사라는 단체인데요. 참고로 통신사는 한 몇 명 정도로 구성되냐면 파견될 때마다 인원수가 똑같진 않아. 뭐 적을 때는 한 300명에서 많을 땐 500명까지 파견을 했었는데 일본에서 이 조선의 통신사를 엄청 융숭하게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했대요. 그러니까 통신사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조선의 높은 관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 뭐 학자들, 학문적으로 우수한 학자들도 있었고, 그림 그리는 화원들도 있었고, 도자기 기술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지금으로 치면 의사죠. 의원들도 있었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단체를 꾸려서 이제 통신사가 파견이 됐던 건데, 가서 했던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당시 일본 수도가 에도, 에도가 지금 일본 수도 도쿄야. 옛날 이름이 에도입니다. 에도에 당연히 권력자인 쇼군이 있었겠죠. 에도의 쇼군에게 뭘 전달하냐면 통신사가 가서 우리 조선의 왕이 일본의 쇼군에게 뭔가 이렇게 편지 쓴 거, 국서를 전달을 합니다. 그럼 그걸 읽어보고 이제 그 일본의 쇼군도 우리의 왕에게 당연히 답장을 쓰겠죠. 그죠? 국서 전달하고 답서를 받아서 왕에게 다시 그 전달 드리고 이런 역할을 가장 핵심적으로 했었고, 그 외에도 일본하고 조선은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그 무역에 관련된 업무를 통신사가 처리를 하기도 했었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일본이 어쨌든 우리랑 다시 잘 지내기로 했지만 얘네들 한번 쳐들어왔던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몰라. 다시 쳐들어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사가 갔을 때 일본의 정치 상황이 어떤지 분위기 파악을 좀 탐색을 해서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하는 이런 역할도 통신사가 했었습니다. 참고로 통신사는요, 1600년대 초, 17세기 초부터 파견하기 시작을 해서 약 200여 년간 아주 여러 번 파견이 됐었고, 나중에 1800년대 초에 이 통신사 파견이 중단이 됩니다. 미션 클리어 3단계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통신사 파견이 과연 두 나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 우리가 발달한 선진물을 일본에 많이 전파를 해줬잖아. 근데 또 우리가 연구하지 않던 분야를 일본에서 연구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고받고 했겠지. 즉,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면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경제적인 교류도 활발해지고 문화적인 교류도 활발해집니다. 참고로 우리가 전해준 게 훨씬 많아. 통신사가 파견되면서 우리가 많이 연구하던 성리학도 일본에 전파를 해주고요. 의학 수준도 우리가 높았어요. 이것도 전파해주고,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달해주고, 또 반대로 이제 일본에서 연구되던 학문들이 조선에 들어오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통신사가 어떤 단체인지를 파악하셨다면 공부 끝난 거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등장하는 연행사, 옆으로 가서 공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등장하는 게 연행사 파견인데, 이제 연행사도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연행사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교류에서 등장하는 단체입니다. 일본과는 상관이 없고요. 조선이 청나라에 파견한 단체가 연행사야. 근데 통신사하고는 성격이 다른 게, 통신사는 우리가 좀 더 위에 있는 입장에서 문화를 전파해주기 위해서 파견한 단체잖아요. 근데 청나라하고 조선의 관계는 좀 달랐죠. 청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 임금의 나라하고 조선이 신하의 나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위치가 낮은 나라가 높은 나라에게 파견했던 단체라는 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청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아주 박터지게 싸우고 우리가 크게 패배한 전쟁, 1636년의 병자호란.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이 병자호란 때 당시 왕이었던 16대 왕 인조가 청나라의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 박고 하는 치욕스러운 항복 의식도 치렀었잖아. 그러니까 이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하고 조선 사이에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맺는 관계, 4대 관계가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완전 목숨만 붙어 있었던 명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고 청나라가 중국 전체의 주인이 됐지.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하고 조선 사이에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파견한 단체가 연행사입니다. 이름이 왜 연행사냐면, 행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다녀오다, 이런 의미의 한자죠. 행이라고 하는 게. 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청나라의 수도가 지금의 베이징, 중국의 베이징인데 한자로 그 당시에 연경이라고 불렸어. 그래서 연경에 다녀오는 사절단, 그래서 연행사라고 불렀던 겁니다. 조선이 청나라에 연행사를 파견했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는 뭐 정기적으로 파견한 건 아니지만 칙사를 파견했는데, 칙사는 어려운 말이 아니고 황제가 내리는 명령을 적은 걸 칙서라 그래. 칙서.
그걸 조선에 전달하는 사람을 칙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연행사 단체 보냈고 청나라는 조선에 칙사 파견했고 이런 식의 이제 교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연행사는 무슨 활동을 했느냐? 일단 연행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건 공식적인 외교 업무.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 뭐 청나라 황제가 조선의 왕에게 어떤 내용을 뭐 전달한다던가 아니면 조선의 왕이 청나라 황제에게 어떤 내용을 뭐 말씀을 드린다던가 더 높은 쪽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공식 외교 업무를 했었고 그 외에 학문이나 문화 교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중국의 관리들, 관료. 그 다음에 중국의 각 학문의 전문적인 지식인 학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교제하는 역할도 연행사라는 단체가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으로 이게 조선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연행사로 파견된 관리들이요. 당시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에 들어와 있는 서양 선교사들하고 교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조선은 서양하고 직접적으로 교류를 안 하고 있었고 청나라는 서양과 교류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청나라에 갔더니 이미 서양 문물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고 서양 사람들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청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던 서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교사. 뭐 하는 사람들이야? 예수님 믿으세요. 크리스트교를 전파로 온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는 뭐 천주교라는 종교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도 어떤 종교 전파라는 걸 모르고 많이 교류를 했었죠. 당시에 청나라에는 지금의 성당으로 불리는 예배당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천주당이라고 하는데 이 천주당에 가서 연행사의 관리들이 서양 선교사들하고 굉장히 많이 교류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옆에다가 지금 뭘 쓰려고 칸을 비워놨었지? 아, 요렇게 서양 선교사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뭘 이제 만나게 된 거야. 청나라에 들어와 있는 서양의 여러 가지 뭐 기계들이라든지 아니면 학문이라든지 서양 문물을 접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5-2단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처음에 우리가 접하게 된 것도 요렇게 연행사 같은 단체로 청나라에 갔던 우리의 관리들이 이거 뭐지? 서양 학문인가 보다 해가지고 들여와서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러잖아. 아, 서양 선교사들을 청나라에 가서 만났던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연행사가 청나라에 오고 가고 하면서 어떤 영향이 생기게 되었느냐. 이 연행사 단체가요. 청나라에 여러 번 가면서 굉장히 학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해지겠죠. 특히 풍부해질 수 있었던 게 청나라는 서양과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청나라에 가는 건 청해 문화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서양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였던 거야. 그러면서 이 연행사 단체의 신하들이요. 많은 깨달음을 얻어요. 뭘 얻냐면 아,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청나라는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민족이 만든 나라인데 청나라의 수준은 오랑캐 문화의 수준이 아니구나. 굉장히 발달해 있구나. 그리고 이 청나라에 들어와 있는 서양의 문물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이 조선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주장하기 시작하느냐? 청나라의 선진, 앞서가는 발달한 문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청나라의 발달한 문물이라고 하는 게 서양의 영향을 받은 거니까 결국은 서양의 문물을 배워야 한다라는 주장과 거의 같은 주장인 거예요. 서양 문화를 배우자, 청나라 문화를 배우자라는 주장을 하는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연행로. 연행로는 어렵지 않아요? 연행사가 왔다 갔다 한 길을 연행로라고 하는데 이 연행사 단체가 갈 때는 통역관도 따라가고 장사하는 상인들도 따라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역이 활발해지죠. 연행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연행로를 따라서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무역이 더욱더 활발해졌다. 이것이 연행사로 인해서 나타난 영향이었습니다. 자, 통신사와 연행사는 어렵지 않죠. 딱 이 단체들이 도대체 무슨 단체인지 어느 나라에 왜 파견한 단체인지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계속해서 바로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주제 2, 학문의 새로운 경향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문 분야에서 생긴 먼저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서학. 서양의 여러 가지 문물, 서양의 학문을 수용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서학은 앞에서도 잠깐 등장했었는데 서양의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꼭 공부하는 학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양에서 들어와 있는 문화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묶어서 서학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하나 있어.
우리가 서양과 직접 교류를 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랬죠. 청나라에 이미 서양 문물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청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서양 문물을 수용하게 된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언제부터 서양의 문물, 서학을 수용하기 시작했느냐. 그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대지. 명나라 거의 망하고 청나라가 중국의 중심이 되는 17세기 무렵이 됐을 때 처음으로 서학을 수용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신하들, 이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서양 문물을 들여오게 된 거야. 자, 요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그럼 그 당시에 들여왔던 대표적인 서양 문물이 무엇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지도인데요. 이름하여 고려 만국 전도입니다. 자, 3단계 미션 클리어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이 고려 만국 전도는 누가 만든 거냐면 저기 서양 선교사, 크리스트교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가 만든 거예요.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명나라가 거의 멸망해 가던 명나라 말기에 명나라에서 크리스트교를 전파하던 선교사였는데 이 명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만든 세계 지도가 고려 만국 전도죠. 근데 이 고려 만국 전도가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영향이 되게 많아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다음 시간에 다루니까 그때 말하도록 하고 어쨌든 서양 선교사가 그린 세계 지도인데 되게 정확한 세계 지도였구나. 요게 우리가 들여온 대표적인 서양 문물이구나. 요거 알아두시고 그 외에도 또 들여왔던 게 대포, 화포. 그 다음에 천리경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천리 너머를 내다볼 수 있다 해서 천리경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의 망원경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자명종, 딱 일정 시간이 되면 삐리리 해가지고 그 시간 됐다라는 거 알려주는 자명종.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중국에 가서 서양 문물을 들여왔던 거예요. 조선으로.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서학에 해당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다른 분야의 과학기술 발달 옆으로 가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나라하고 교류를 활발하게 하면서 들여온 것들이 많다 보니 과학기술도 덩달아 발달하기 시작하는데요. 분야별로 대표적인 것들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역법부터 가는데 역법이라고 할 때 역은 달력, 날짜 계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춘분, 추분, 하지, 동지 해서 막 24절기 계산하잖아. 그거랑 하루의 시각 계산 요런 것들을 하는 걸 역법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중국하고 교류를 하는 가운데 중국에 갔더니 굉장히 정확하게 날짜와 뭐 그다음에 절기를 계산하는 달력이 있는 거예요. 역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느냐? 시헌역. 이것도 사실은 서양인이 중국 청나라에 들어와서 중국에서 만든 거였는데 당시에 이제 관리였던 김육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해서 이 청나라에서 만들었던 서양 선교사가 만들었던 시헌역이라는 달력을 들여왔던 거지. 이거 조선에서 되게 오래 사용했어요. 요거 들여와서 사용하기 시작해서 거의 조선 말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시헌역을 우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늘의 별자리 관측하고 이렇게 하는 거 천문학이라는 거 앞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천문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그가 홍대용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홍대용은 이따가 두 번째 판서에서 다시 한번 등장할 건데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천문학 분야에서 홍대용이 주장했던 게 무엇이냐? 바로 지전설인데 지동설이라고도 하는데 지전설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더 많이 씁니다. 지전설은요. 지구가 자전, 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에서는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돈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대용이 지구가 끊임없이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이라는 걸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죠. 지전설, 바로 지구 자전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누가? 홍대용이. 실제로 이 지전설을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천체 관측을 하는 발명품, 혼천의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 혼천의라고 하는 발명품이 조선 전기에도 있었는데 훨씬 정확한 혼천의를 홍대용이 조선 후기에 다시 만들죠. 자, 다음 세 번째, 의학 분야의 조선 후기에 가장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은 모르는 친구들 없지. 허준이 임진왜란 도중에 편찬하기 시작해서 광해군 때 완성한 동의보감. 완전 전통적인 우리의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완성한 책이 동의보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허준에 가려서 덜 유명하지만 이 사람도 사실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재마라는 사람이 있어. 이재마가 주장한 게 무엇이냐? 들어보면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사상의학이라는 겁니다. 사상의학이 뭐냐면
사람의 체질을 4개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제 알걸? 요 얘기하면 딱 그거 할 텐데 사람은 크게 4가지의 체질이 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 있고 어떤 체질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질병에 걸려도 각각 다른 처방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재마의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거였죠. 자, 마지막으로 농업 분야에서도 유명한 책들이 많이 쓰여집니다. 신속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농가집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농가집성은 각 농사에 알맞은 농법,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조금 더 수준 높은 업그레이드된 기법을 소개하는 거예요. 왜 조선 후기에 모내기가 전국에 보급됐다 그랬잖아요. 모내기법도 소개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농사 짓는 기법을 소개했고 서유구라는 사람도 농사에 관련된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임원경제지. 이거는 농업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소개한 약간 그 농사 분야의 백과사전. 같은 책이 바로 임원경제지예요. 자, 각 분야의 발명품, 저서들이 등장을 하면서 조선 후기의 과학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게 이 부분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학문의 새로운 경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조선 후기 학문의 핵심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어지는 판서에서 2번째 조선 학문의 핵심 실학에 대해서 공부 이어갈게요.